경비원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런 하찮은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웃음거리가 됐다고! 지금 당장 나가! 아파트 단지에서 성실하게 경비원으로 일하던 강태현. 하지만 아내 박유라는 그의 직업을 창피해하며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결국 집에서 쫓겨난 태연은 고시원에서 밑바닥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10년 후 그는 3천억 원 자산에 성공한 CEO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과연 태연을 무시하며 내쫓았던 유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보, 또 경비실 근무야? 언제까지 그 일만 할 거야? 박유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6시 아파트 경비실에서 막 퇴근한 강태현이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죠. 그의 손에는 여전히 경비원 모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건데 왜 그러는 거야?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사람들도 좋은데. 태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각종 업무를 처리한 탓에 몸이 무거웠죠. 성실하긴 뭘. 우리 나이가 벌써 45인데 아직도 경비원이야? 다른 남편들은 다 승진하고 연봉 올리는데 당신만 제자리야. 유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친구들이 올린 SNS 게시물들이 가득했죠.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 해외여행 사진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하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유라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친구 소희가 또 물어보더라고. 남편이 뭐 하냐고.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연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죠. 결혼 초기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유라는 변해 있었습니다. 소의 남편은 과장 승진했대. 그리고 미영이 남편은 팀장이 됐고. 나만 바보 같아. 경비원 부인이라니. 유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죠.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아내는 늘 불만뿐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부끄러운 일을 했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태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듣지 않았죠. 성실함으로 뭘 할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세상이야. 당신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유라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죠. 결혼 5년 차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오전 태연은 평소와 같이 아파트 단지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출입 관리와 택배 정리를 시작했죠. 태연 씨,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아파트 주민 중 한 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연은 밝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죠. 별 말씀을요. 편안한 하루 되세요. 이런 순간들이 태연에게는 보람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죠. 한편 같은 시간 유라는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소희와 미영, 그리고 혜진까지 4명이 모였죠. 유라야, 남편이 요즘 어때? 승진 소식 없어? 소희가 물었습니다. 유라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죠. 아직이야. 회사가 좀 보수적이라서. 유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연이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죠. 우리 남편은 이번에 부장 승진 확정이래. 연봉도 많이 오르고. 미영이 자랑했습니다. 유라의 마음이 더욱 씁쓸해졌죠. 부러워. 우리는 언제쯤 그런 소식 들을 수 있을까? 유라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남편 자랑에 바빴죠.
혜진이 남편은 해외 출장까지 간다며? 정말 대단해. 글쎄 바빠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람있다고 하더라고. 혜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라는 커피잔을 꽉 잡았죠. 카페에서 나온 후 유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하면 할수록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죠. 집에 도착하니 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았죠. 친구들 만나고 왔어? 태연이 물었습니다. 유라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죠. 오늘 하루 어땠어?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태연이 계속 물어보자 유라의 참았던 화가 터졌습니다. 뭐라고 하긴 뭘 해. 다들 남편 자랑하는데 나만 할 말이 없잖아.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연은 당황했죠.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긴. 소희는 남편이 과장됐다고 자랑하고 미영이는 부장 승진했다고 하고 나만 바보같이 있었다고. 유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내 탓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발전하는데 당신만 제자리야. 경비원이 뭐가 좋다고 계속 그 일만 해. 유라의 말에 태연은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인정받지 못하다니.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지금 일도 소중하고. 소중하긴 뭐가 소중해. 친구들 앞에서 남편이 경비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 유라의 말은 태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내마저도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당신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다른 일 찾아봐. 제발.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연은 거실에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죠. 그날 밤 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신이 정말 부끄러운 존재일까요?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창피한 일일까요? 옆에서 잠든 유라를 바라보며 태연은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일을 찾아봐야겠다고 말이죠. 여보, 내일 아파트 주민 행사 있잖아. 같이 가자. 아침 식탁에서 유라가 말했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저었죠. 난 일해야 해. 주민 행사 때는 경비실이 더 바빠. 유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일 핑계였죠. 하루 정도는 빠져도 되잖아. 다른 경비 아저씨들한테 부탁하면 되고. 안 돼. 책임감 있게 일해야지. 태연의 답변에 유라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 단지에서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가을 축제였죠. 태연은 경비실에서 행사 진행을 돕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친구들과 함께 행사장에 나왔습니다. 소희, 미영, 혜진이 모두 남편과 함께 왔는데 유라만 혼자였죠. 유라야, 남편은 왜 안 왔어? 소희가 물었습니다. 유라는 당황했죠. 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유라는 시선을 피했죠.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영이 갑자기 손을 들어 누군가를 가리켰죠. 저기 경비 아저씨 얼굴이 익숙한데? 미영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태연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행사장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죠.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어머 정말.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혜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유라는 식은땀을 흘렸죠. 그때 소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저분 유라 남편 아니야? 순간 모든 시선이 유라에게 쏠렸습니다. 친구들의 눈이 커졌죠. 에? 설마 유라 남편이 경비원이었어?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태연도 멀리서 유라와 친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죠. 여보, 왜 여기 서 있어? 태연이 유라에게 다가오자 친구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유라 남편분이시죠? 소희가 인사했습니다. 태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안녕하세요. 아내가 늘 친구분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반가워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세요? 혜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연은 당당하게 대답했죠. 네, 이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유라가 남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였네.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들렸죠. 유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여보, 일하러 가. 사람들이 기다려. 유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연은 아내의 표정이 이상한 걸 느꼈지만 일단 물러났죠. 그럼 먼저 가볼게. 친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태연이 떠나고 나자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유라야, 남편이 경비원이었구나. 그래서 그동안 말 안 한 거야?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는 대답할 수 없었죠. 뭐 직업에 귀천이 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혜진이 위로하는 듯 말했지만 유라에게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좀 의외네. 유라는 항상 남편이 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미영의 말에 유라는 더욱 창피해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나 먼저 들어갈게. 몸이 안 좋아서. 유라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유라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죠.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한 기분이었죠. 태연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라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여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죠. 오늘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뭔 소리야? 뭐가 창피했다는 거야? 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죠. 친구들이 다 알았어. 당신이 경비원이라는 걸.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숨기려고 했는데.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연은 충격을 받았죠. 숨기려고 했다고. 내 직업을 숨겨야 할 이유가 있어? 있어. 당연히 있지. 친구들 남편은 다 과장, 부장인데 우리 남편만 경비원이야. 얼마나 창피해. 유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연의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야? 창피하지. 솔직히 말해서 창피해. 친구들이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보는데 얼마나 싫었는지 알아? 유라의 말은 태연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내마저도 자신을 무시하다니. 나도 모르겠다고 했어. 나도 몰랐다고. 남편이 경비원인 줄 몰랐다고. 유라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태연은 믿을 수 없었죠. 당신이 나를 몰랐다고. 나를 부정했다고.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 유라의 말에 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을 완전히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만족할 거야? 태연이 물었습니다. 유라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죠. 이혼하자.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연은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는 경비원과는 못 살겠어. 친구들 앞에서 고개 들고 살 수 없어. 유라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태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유라야, 진정해. 화가 나서 하는 소리잖아.
아니야. 진심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웃음거리가 됐어. 지금 당장 나가. 유라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태연의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 마구 집어넣었죠. 여보, 제발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우리 5년 동안 함께 했잖아. 태연이 애원했지만 유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5년이 뭐 어때? 5년 동안 난 계속 참았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유라가 가방을 태연에게 던졌습니다. 태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것을 받았죠. 정말 이혼하자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할 것도 없어. 나가. 지금 당장. 유라가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태연은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태연의 5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복도에 서서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태연은 눈물을 흘렸죠. 자신이 성실하게 일한 것이 이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갈 곳도 없이 말이죠. 여기 한 달에 얼마예요? 태연이 고시원 관리사무소에서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쫓겨난 지 사흘째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다가 결국 고시원을 알아보게 됐죠. 보증금 100만 원에 월 40만 원이에요. 관리비 별도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태연은 주머니에 있는 돈을 계산해 봤죠. 경비원 월급으로는 빠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 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받은 고시원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원룸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층별로 공동으로 쓰셔야 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태연은 한숨을 쉬었죠.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이야. 여기로 할게요. 태연이 결정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첫날 밤 태연은 좁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하나에 들어간 게 전 재산이었죠. 옆방에서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 반대편에서는 게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내 현실이구나. 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이 그리웠죠. 다음 날부터 태연은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경력이 경비원 5년뿐이네요. 다른 경험은 없으시고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배우겠어요.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이 없었죠. 일주일 후 태연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택배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종일 뛰어다녔죠. 아저씨, 여기 304호 맞죠? 네, 맞습니다. 수고하세요. 택배를 전달하며 태연은 생각했습니다. 경비원일 때보다 몸은 더 힘들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죠. 그저 택배기사일 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죠.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오면 인사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새벽 시간대는 특히 조용했죠. 그 시간에 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었어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했죠. 새벽 1시 편의점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태연은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를 찾아봤죠. 창업 아이템, 자격증, 새로운 기술들을 검색했습니다. 요즘 IT 쪽이 뜬다는데. 태연은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기초부터 배웠죠.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글도 아닌 영어와 숫자, 기호들의 조합이었거든요.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의 기쁨을 태연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희망이 보였죠. 3개월 후 태연은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새벽 시간을 활용해 공부했죠. 배송 일을 하면서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택배 배송이 너무 불편했어요. 기사와 고객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죠. 배송 앱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태연은 메모장에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 배송 시간 예약, 고객과 기사 간 직접 소통 등등. 1년이 지났습니다. 태연은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오롯이 개발에 집중했죠. 낮에는 택배일, 밤에는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앱이 완성됐습니다. 퀵딜리버리라고 이름 붙였죠. 이제 투자를 받아야 해. 태연은 여러 벤처 캐피털에 사업 계획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죠.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군요. 다른 개발자들과의 협업 경험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장 분석이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요. 연이은 거절에도 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앱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했죠. 2년째 작은 투자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앱을 한번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만나서 이야기해보죠. 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투자 회사로 향했습니다. 정장도 없어서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죠. 아이디어는 좋네요. 하지만 투자 금액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5천만 원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연에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디어 태연의 꿈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이 싹을 틔우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진짜 시작이야. 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만큼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죠. 강태연 대표님 앱 다운로드 수가 1만 건을 넘었습니다. 개발팀 직원 김철수가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퀵딜리버리를 출시한 지 3개월 만의 일이었죠. 정말이야? 확인해봐. 태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3명과 시작한 회사가 벌써 이런 성과를 냈다니. 리뷰도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배송 추적이 정확하다고 하고 기사님들도 편하다고 해요. 마케팅 담당 이영희가 덧붙였습니다. 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죠. 모두 수고 많았어. 치킨 시켜서 같이 먹자. 작은 축하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3년 전 아내에게 쫓겨나 고시원에서 시작한 일이 결실을 맺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운로드 수가 10만 건을 돌파한 거죠. 대표님, 큰 물류회사에서 제휴 제안이 왔어요. 철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태연도 놀랐죠. 어떤 회사에서? 대한그룹이에요. 우리 앱을 그들 시스템에 도입하고 싶다고 해요. 대한그룹은 국내 3위 물류회사였습니다. 태연에게는 꿈 같은 제안이었죠. 조건은 어떻게 돼? 초기 계약금 5억에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이에요. 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회의실에서 대한그룹 임원들과 만났습니다. 태연은 떨리는 마음을 감추려 애썼죠. 강 대표님 앱이 정말 혁신적이에요. 우리 기사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고요. 대한그룹 사업부장이 말했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실용적인 거군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태연의 계좌에는 처음으로 억 단위 돈이 들어왔죠. 그날 저녁 태연은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행복했죠.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경비원에서 이렇게까지 오시다니. 영희가 말했습니다. 태연은 쓸쓸하게 웃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아내도 나를 떠났고 갈 곳도 없었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철수가 격려했습니다. 태연은 고마웠죠. 1년 후 퀵딜리버리의 가치는 500억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비대면 배송 수요가 폭증했거든요. 대표님, 이번 달 매출이 100억을 넘었어요. 회계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태연도 믿기지 않았죠.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지난달보다 50% 증가했어요. 코로나로 모든 업계가 어려워하는데 퀵딜리버리만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일이 늘어났거든요. 직원도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또 이전했죠. 대표님, 이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CFO로 새로 영입한 박민석이 제안했습니다. 태연은 진지하게 고민했죠. 상장하면 어떻게 돼? 회사 가치가 더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고 자금 조달도 쉬워져요. 무엇보다 대표님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준비해보자. 태연이 결정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 도약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장 준비는 복잡했습니다. 회계 감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 작업까지 6개월이 걸렸죠. 그 과정에서 태연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에서 IT 창업가로 강태연 대표의 성공 스토리. 신문 기사 제목을 보며 태연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사가 될 줄이야. 대표님, 방송 출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비서 김유진이 보고했습니다.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원한다는 거였죠. 일단 정중히 거절해줘. 아직은 회사에 집중하고 싶어. 태연은 언론 노출보다 사업에 더 신경 쓰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상장일이 다가왔습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가가 6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회사 시총이 3천억을 넘었어요. 민석이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태연은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고시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자신이 이렇게 큰 자산을 가지게 되다니. 그날 저녁 직원들과 함께 상장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고급 호텔에서였죠. 대표님, 정말 축하드려요. 모든 직원들이 태연을 축하했습니다. 태연은 감사했죠. 여러분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었어요. 태연의 진심 어린 인사에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마음 한편에는 쓸쓸함도 있었습니다. 이 기쁨을 나눌 가족이 없었거든요. 문득 전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자신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까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좀 어두우신데.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연은 자신이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를 올려다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100평 규모의 고급 주택이었죠. 6년 전 고시원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였죠. 대표님, 올해의 젊은 기업 가상 후보로 선정되셨어요. 유진이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태연은 놀라면서도 기뻤죠. 정말이야? 네, 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상인데 아주 권위 있는 거라고 해요. 상장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퀵딜리버리는 배송업계 1위가 됐고 태연의 개인 자산도 2천억을 넘어섰죠. 시상식 날 태연은 정장을 차려입고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국내 유명 기업인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죠. 올해의 젊은 기업 가상은 퀵딜리버리 강태연 대표에게 돌아갑니다. 사회자가 발표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태연은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죠.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를 건네받은 태연은 잠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6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함께할 가족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계속 도전했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태연의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했죠.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며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사업의 시작이었어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태연은 무대에서 내려오며 뿌듯함을 느꼈죠. 시상식 후 파티가 열렸습니다. 여러 기업인들이 태연에게 인사를 하러 왔죠. 강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IT 쪽 투자를 고려 중인데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 회장이 태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태연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사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물이 된 거죠. 파티가 끝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뉴스에 나오셨던데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운전 조심해서 해주세요. 태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성공했지만 교만하지 않으려 노력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자신의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올해의 젊은 기업 가상을 수상한 강태연 퀵딜리버리 대표는 경비원 출신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신기한 기분이었죠. 강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배송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사업 아이디어의 바탕이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뉴스를 보며 태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택배 배송을 하며 느꼈던 불편함들, 그것이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졌죠. 다음 날 태연은 자선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 장학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하자. 네. 장학재단요? 태연이 갑자기 한 말에 유진이 놀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을 돕고 싶어. 나처럼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거든.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일단 100억 원을 출연하자. 그리고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야. 태연의 결정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강태연 대표 100억 원 규모 장학재단 설립.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태연은 단순히 돈을 벌기만 하는 기업인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인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연말 송년회에서 태연은 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올해 모두 수고 많았어요.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성공해도 초심을 잃지 않는 CEO였거든요. 송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연은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죠. 이제 완전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태연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돈도 명예도 얻었지만 여전히 무언가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았죠. 그때 문득 유라가 생각났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떠난 전 아내 말이에요. 과연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박유라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객을 맞았습니다.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라운지에서 서빙 알바를 한 지 2년째였죠. 4명이에요. 창가 자리로 부탁해요. 고객을 안내하며 유라는 한숨을 삭혔습니다. 태연과 이혼한 후 10년 생각보다 인생이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친구들의 소개로 괜찮은 남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죠.
유라야,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조건만 따지면 언제 결혼해? 친구 소희가 충고했지만 유라는 들지 않았습니다. 태연보다는 확실히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달랐습니다.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결혼했거나 더 젊은 여자를 원했죠. 결국 혼자 살게 됐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유라 씨, 오늘 행사 준비 맡아주세요. 호텔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했죠. 무슨 행사인가요? 젊은 기업가들의 모임이에요. 성공한 CEO들이 많이 올 거예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행사 때마다 부러움과 열등감을 느꼈거든요. 저녁 7시 행사장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음료를 준비하며 그들을 바라봤죠. 모두 성공한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비싼 정장, 고급 시계,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그때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명씩 무대에 올라가며 소개가 시작됐습니다. 유라는 음료수를 나르며 듣고 있었죠. 다음은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인입니다. 경비원에서 시작해서 3천억 원의 자산을 이룬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죠. 유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경비원이라는 단어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퀵딜리버리 강태현 대표님입니다. 박수가 터지며 한 남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유라는 그 순간 음료수 트레이를 떨어뜨릴 뻔했죠. 강태현. 그 이름, 그 얼굴. 바로 10년 전 자신이 집에서 쫓아낸 전 남편이었습니다. 유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에서 당당하게 인사하는 그 사람이 정말 태연일까요?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마이크를 잡은 태연. 10년 전 경비원복을 입고 초라하게 집을 나가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안녕하세요. 퀵딜리버리 강태연입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죠. 저는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죠. 그 결과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라는 어지러움을 느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노력해야 합니다. 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그를 무시하고 쫓아냈던 그 경비원이 이제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성공한 기업가가 된 거죠. 발표가 끝나고 태연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 인사를 청했죠. 유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가가서 인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들키지 않게 피해야 할까요? 그때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유라 씨, 저쪽 VIP 테이블에 음료 서빙해 주세요. VIP 테이블은 바로 태연이 앉은 자리였습니다. 유라는 피할 수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음료 트레이를 들고 태연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음료 나왔습니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연은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어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죠. 고맙습니다. 태연이 고개를 들어 유라를 봤습니다.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쳤죠. 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10년 만에 마주친 전 아내였거든요. 유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수고하세요. 태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냉담했죠. 유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자리를 떴죠. 화장실로 피한 유라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내가 쫓아낸 그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니. 유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유라는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무거웠죠. 원룸에 도착해서 인터넷으로 태연을 검색해 봤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죠. 퀵딜리버리 강태연 대표 자산 3천억 원, 올해의 젊은 기업 가상 수상, 100억 원 규모 장학재단 설립, 모든 기사를 읽으며 유라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다이아몬드를 다른 사람이 주워간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유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연의 성공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10년 전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후회됐죠. 만약 그때 참았다면, 만약 그를 지지해줬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태연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죠. 유라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연을 다시 만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호텔에서 일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혹시 또 태연이 나타날까봐 불안했죠. 유라 씨, 괜찮으세요? 며칠째 얼굴이 안 좋으신데. 동료 김희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죽을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유라는 용기를 냈습니다. 태연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퀵딜리버리 본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유라는 회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정말 들어가도 될까? 태연이 만나주기는 할까?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대로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강태연 대표님을 뵙고 싶은데요. 약속은 잡으셨나요? 아니요. 개인적인 일로 왔어요.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뵐 수 없어요. 유라는 당황했습니다. 태연이 이렇게 큰 회사의 대표가 됐다는 게 실감났죠. 그럼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유라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태연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6시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태연을 찾으며 기다렸죠. 1시간을 기다린 후 드디어 태연이 나타났습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리는 고급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태연아! 유라가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태연은 돌아봤죠. 태연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유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5분만. 제발.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뭔 할 말이 있어? 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냉담한 목소리였죠. 태연아, 나 정말 미안해. 사과하고 싶었어.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연은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었죠.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시했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유라는 눈물이 났죠. 후회돼서. 정말 후회돼서 그래.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후회? 10년이 지나서? 태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은. 아, 그렇구나.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구나. 만약 내가 여전히 경비원이었다면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그게 아니야. 정말 그게 아니라고. 유라가 급하게 부인했지만 태연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라야,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달라진 건 돈뿐이지. 유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태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내 직업이 뭐든 상관없었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경비원인 나를 창피해했지. 태연아.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태연이 일어났습니다. 대화는 끝났죠. 잘 지내. 태연이 카페를 나가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유라는 혼자 남아 울었죠. 그날 이후 유라의 일상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친구들도 태연의 성공 소식을 알게 됐거든요. 유라야, 너 전 남편이 그 유명한 대표라며? 소희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유라는 대답하기 싫었죠. 어떻게 알았어? 뉴스에 나왔잖아. 경비원 출신 성공 스토리라고. 사진 보니까 태연이 맞더라고. 유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왜 이혼했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소희의 말에 유라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런 사람인 줄은.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늦었잖아. 친구들과의 통화 후 유라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호텔에서도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유라 씨 전 남편이 그 유명한 CEO라며?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혼했어요? 유라는 대답하기 싫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죠. 유라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는 길도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에서 태연의 인터뷰 기사를 보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 기사 속 태연은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유라가 알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원룸에 돌아와서 유라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태연은 이미 너무 높은 곳에 있었고 자신은 여전히 바닥에 있었거든요. 그날 밤 유라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연의 차가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고 자신의 어리석은 과거가 괴로웠죠. 10년 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유라에게 남은 건 후회와 절망뿐이었죠. 대표님, 결혼 발표 기사 나갔어요. 유진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기사를 확인했죠. 퀵딜리버리 강태연 대표 미모의 대학 교수와 결혼 발표. 사진 속에는 태연과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어때? 축하 댓글이 쏟아지고 있어요. 모두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태연과 지영은 1년 전 한 세미나에서 만났습니다. 창업 특강에서 지영이 질문했던 것이 인연이 됐죠. 지영은 유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연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의 성실함을 사랑했거든요. 경비원이 뭐가 어때서?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멋있는 거지. 그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거니까. 지영의 말에 태연은 감동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죠. 한편 유라는 호텔에서 일하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휴게실 TV에서 태연의 결혼 소식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퀵딜리버리 강태연 대표가 한지영 교수와 결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포터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다리에 힘이 빠졌죠. 태연과 지영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유라는 절망했습니다. 정말 완전히 끝난 거였죠. 두 사람은 내년 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휴게실을 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죠.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기분이었거든요. 유라 씨, 괜찮아요? 동료 희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죠. 그날 퇴근 후 유라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습니다. 집에서 혼자 마시며 지난 날을 떠올렸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술을 마시며 유라는 10년 전을 후회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다면 태연을 믿어줬다면. 하지만 이제는 정말 늦었습니다. 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고 새로운 사랑도 찾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숙취에 시달리며 일어난 유라는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강태현 대표 개인 자산 3천억 원을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라는 현실감을 잃었죠. 3천억.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발로 차버린 거죠. 친구들도 연락을 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였죠. 유라야, 뉴스 봤어? 너 정말 후회되겠다. 소희의 말에 유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나간 일이니까 잊어버려. 다른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위로하는 말이었지만 유라에게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 태연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몇 달 후 태연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온라인에는 결혼식 준비 과정이 계속 올라왔죠. 호텔에서 열린다는 소식, 재계 인사 500명이 참석한다는 뉴스. 유라는 그 모든 뉴스를 봤습니다. 결혼식 당일 유라는 다른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태연의 결혼식에 가 있었죠. 휴게실 TV에서는 태연의 결혼식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태현 대표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면에는 턱시도를 입은 태연과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영이 나왔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이 가장 소중합니다. 태연의 말을 들으며 유라는 울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유라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유라는 집에 돌아와 또 술을 마셨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마시는 소주는 쓰디쓸 뿐이었죠. 다음 날 인터넷에는 태연 부부의 신혼여행 소식까지 실렸습니다. 유럽 3주 일정이라고 했죠. 사진 속 태연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쫓아낸 그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태연과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모습이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유라는 거울을 봤습니다. 지쳐 보이는 얼굴, 초라한 모습.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죠. 아니, 오히려 더 초라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나이도 들었고 희망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유라는 마지막으로 태연을 검색해 봤습니다. 신혼여행 중인 그의 SNS에는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죠. 모든 사진 속 태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해 보였죠. 유라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는 행복한 태연이 있겠죠. 그리고 자신은 이 작은 원룸에서 혼자 후회하고 있고, 내가 선택한 길이야. 유라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그 순간의 선택이 지금의 현실을 만든 거죠. 하지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태연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고 진정한 사랑도 찾았거든요. 유라에게 남은 건 평생 안고 가야 할 후회뿐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죠. 성실함과 진심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유라는 태연의 겉모습만 보고 그 내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달랐죠. 태연의 성실함과 진실한 마음을 사랑했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